공장에 도착해보니 알 수 없는 의문의 장비들만 한가득인데 여기에 보이시는 게 비굴착 폭발 때 사용되는 제관기라고 불리는 장비입니다. 여기 이제 제관기 롤러라는 장비입니다. 요거를 기존 관의 크기에 맞춰서 체인식으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관기를 돌리는 구동축이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압으로 돌리게 돼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롤러와 구동축을 기존 관 형상에 맞게 연결시켜서 유압잭을 연결시킨 다음에 제관기를 회전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새로운 하수관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바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관기에 프로파일을 연결시켜서 노후된 하수관 안쪽에 새로운 관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즉 노후된 하수관로를 전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관 안에 보강해줄 새로운 관을 만드는 것이 기술의 원리. 그러면 이 남은 빈 공간은 어떻게 하죠? 기존 관과 프로파일 사이에 몰타를 충진시켜서 하나의 복합관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빈틈에는 모르타르라는 특수 시멘트 용액을 주입해 견고하게 메워준다. 비굴착 공법으로 재탄생한 노후 하수관. 기존의 대형관을 굴착을 해서 교체하는 것보다 저희가 개발한 비굴착 공법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은 시공 기간이 굴착 대비 70% 단축이 되면서 경제적인 절감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수관로 주변의 땅을 모두 파내야 하는 굴착 공법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래된 하수관을 교체해야 하지만 교통체증이나 소음 등 굴착 공법의 한계가 컸던 상황.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하수관을 생산을 하는데요. 각종 현장을 가보니까 이런 것들이 매설될 당시에는 없었던 각종 상수관, 그리고 가스관, 그리고 통신 케이블들 때문에 굴착을 해서 관을 교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을 파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이런 비굴착 공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비굴착 공법을 가능하게 한 핵심 원리는 바로 이 플라스틱 D. 하수관을 형성하는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에 있다는데 프로파일을 생산하기 위한 PVC 컴파운드입니다. 일반 파이프와 같은 PVC 원자재로 만들어지지만 독특한 모양 덕분에 결합에 있어 더 큰 장점을 가진다. 제관기가 돌아가면서 프로파일을 이렇게 홈에 껴주게 되는데요. 이 껴질 때 투밀 지수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하수관의 누수를 완전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파일은 노후한 하수관로에 들어가기 전 추가 작업을 한 번 더 거치게 된다. 이 제품은 스틸 보강제가 되겠고요. 프로파일의 구조적인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프로파일과 스틸 보강제를 결착시킵니다. 제 아무리 노후한 하수관로라 해도 이 프로파일이 들어가는 이상 완벽 보수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하수관로는 도로나 건물 밑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하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과 스틸 보강제를 결합을 하여 강도를 구조적으로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밀도 체크 과정도 필수. 각고의 노력 끝에 특허를 받는 쾌거까지 이뤘다. 유레카! 내년에 발사 예정인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는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4개가, 2단에는 75톤급 엔진 1개가, 3단에는 7톤급 엔진 하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가 이곳을 찾은 것은 새로 개발된 엔진의 성능 검사를 참관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네, 여기 지금 보시는 엔진이 나중에 이제 실험을 한번 보실 건데 그와 동일한 엔지니어링 모델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 유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규모라든지 그런 거 이제 기둥이 3개가 이렇게 있죠. 3개 있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기둥 사이로 화염이 나올 겁니다. 오늘. 예, 저쪽에서 이제 좀 있으면 이쪽 뭐 뷰가 아마 그렇게 나올 건데 5배 면적이 커졌죠. 이거 많이 커졌네. 맞네. 저런 이제 개발이 끝나고 막바지 테스트 작업을 남겨둔 로켓 엔진. 저기까지 화염이 나오네. 네, 밑으로. 저 정도면 목표대로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시키기 충분한 힘과 연소 시간. 이것을 성공해내기까지 후배들이 지샌 밤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6개월 동안 10여 차례의 설계 변경과 20회가량 시험을 진행한 끝에 연소 불안정 현상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유레카! 우리나라와 일본의 한 환경 단체에서는 매년 지구 환경의 심각성 정도를 시간으로 나타낸 환경 위기 시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세계 환경 위기 시각은 9시 46분. 자정인 12시를 불과 2시간 14분 앞두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환경 위기 시계란 지구의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대중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환경 오염 지표인데요.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수자원 등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설문을 받아 지구 환경의 악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환경 위기 시계는 측정된 시각에 따라 0시에서 3시는 양호, 3시에서 6시는 불안, 6시에서 9시는 심각, 9시에서 12시는 위험 수준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시계가 12시에 가까워질수록 환경 파괴의 심각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의 환경 위기는 9시를 넘은 위험 수준. 2017년 9시 9분이었던 시간이 불과 2년 만에 37분이나 지난 것만 봐도 우리의 환경 위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레카! 보여줄 게 스킨스쿠버에 관련된 기술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요겁니다. 기술자가 자신만만하게 꺼내든 것.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일반적으로 그 수영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수팩이에요. 방수팩을 개발하셨다고요? 예, 예. 잔뜩 기대하고 왔건만. 아, 피디님, 잠깐만요. 아, 누가 성균에게 급하셔. 아니 방수팩에 무슨 기술이 들어가 있겠어요? 아유, 기존의 방수팩이랑 차원이 다른 방수팩이니까 한번 보고 가세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데 만반의 준비를 마친 기술자. 자, 내려갑니다. 몸소 검증에 나서기 위해 재빨리 물속으로 출격. 수심 5m 아래에서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 물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일반 방수팩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데 다양한 핸드폰의 기능을 물속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수중에서도 부드러운 터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 사진, 동영상 촬영, 심지어 음악 감상까지 가능하다는 이 신통방통한 제품. 피디님 보셨어요? 수중 터치 되는 거?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 이 방수팩은요. 수심 40m에서도 수중 터치가 가능한 특별한 방수팩입니다. 수중 터치 방수팩을 자세히 파헤치기 위해 찾아간 곳.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 방수팩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제품이 저희가 개발한 방수팩이고요. 이 제품은 일반 방수팩입니다. 두 제품에 대해서 차이점 아시겠어요? 제가 봤을 땐 다른 걸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반 방수팩은 앞뒤로 그냥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된 방수팩은 보시게 되면 전면 창에
이렇게 두툼하게 되어 있죠. 일반 방수팩보다 확실히 두꺼워 보이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바로 저희 핵심 기술인 공기팩입니다. 핵심 기술이 바로 공기라고요? 일반적인 방수팩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비닐과 스마트폰 화면이 전체적으로 밀착이 돼서 터치가 되질 않습니다. 일반 방수팩의 경우 물속에서 바로 터치가 되지 않고 몇 번을 눌러야 터치가 가능. 일반 방수팩과 달리 스마트폰 화면 전체적으로 밀착이 되질 않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부분만 화면에 밀착이 돼서 수중에서 터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터치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손가락과 수압의 차이를 감지하게 도와주는 요 공기, 즉 에어층 덕분이란다. 소재도 특별한 것을 사용한다는데 여기 있는 소재들이 방수팩 만드는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TPU라는 폴리우레탄 소재인데요. 내열성과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서 깊은 물속을 들어가서 온도가 낮더라도 스마트폰 화면을 부드럽게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방수팩이 탄생하는 과정. 재단된 소재를 압축 기계에 넣고 공기만 넣어주면 되는데 다시 한번 방수팩 크기에 맞게 재단해주면 공기팩 완성! 그런데 한쪽에선 공기를 넣어야 할 비닐팩에 정체 모를 액체를 주입하고 있는데 아니 이건 또 뭘 만들고 있는 건가요? 지금 들고 계신 건 뭐예요? 예, 이것은 공기를 집어넣는 대신에 이 안에다 오일을 집어넣습니다. 오일은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깊은 물속까지 예를 수심 한 40m 내외까지 우리 스마트폰 방수팩을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 유레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바로 제로 웨이스트인데요. 말 그대로 쓰레기가 없는 삶을 만들기 위한 환경 활동을 말합니다. 이곳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매장. 일반 마켓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이곳의 특별한 점은 모든 제품이 포장되지 않은 채로 진열돼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내용물만 살 수 있는 마켓이죠. 이곳에 진열된 제품 또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들로만 엄선됩니다. 식자재부터 일상생활용품까지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부터 유통, 사용하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두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제품을 쓰는 겁니다. 일반 마켓의 경우는 물건을 포장해 팔기 때문에 비닐랩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이 필요 이상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곳에선 유기농 면을 재사용한 자연 분해 바구니, 스테인리스 용기 또는 밀랍랩을 활용해 물건을 담거나 포장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봉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쓰레기 없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마켓. 일회용 제품이 아예 없는 매장이다 보니 반드시 필요한 건 장바구니입니다. 바구니 안에 필요한 물건을 담아 구매하면 끝인데요. 만약 용기에 담아야 하는 식료품의 경우 계산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먼저 직접 준비한 빈 용기의 무게를 잰 후 필요한 식료품을 원하는 만큼 담는 방식인데요. 이제 식료품의 종류를 선택한 후 내용물의 무게만큼 용량을 확인한 다음 계산하면 됩니다. 저울을 사용할 때 역시 폐기물이 될 수 있는 라벨지는 따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대신 제품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리스트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영수증 역시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발급하지 않죠. 이런 과정을 통해 단 하나의 쓰레기도 발생하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쇼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실
간편하게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사는 것이 쉽고 편리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나간다면 분명 지구의 오염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겁니다. 유레카! 다음 실험은 면봉과 식용색소, 우유와 에탄올이 필요한데요. 먼저 넓은 쟁반에 우유를 부어주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색의 식용색소를 떨어뜨려 줍니다. 자, 지금 색소를 다 뿌렸는데요. 이제 면봉에 알코올을 묻혀서 가져다 대주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을 묻힌 뒤 우유 위 식용색소에 가져다 대는 그 순간 우와! 마블링이 일어나요. 오! 우유 속 색소가 마치 소용돌이 치는 듯한데요. 이번엔 솜을 에탄올로 적신 뒤 우유에 넣어봤습니다. 그러자 빠른 속도로 퍼지는 색소! 화려한 마블링의 향연이 계속되는데요. 우와! 야, 무슨 예술 작품 보는 것 같아요. 과연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에탄올은 우유 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에 비해서는 분자간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인데요. 그 결과 액체 분자를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인 표면 장력도 더 약합니다. 그래서 에탄올의 영향에 의해서 표면 장력이 약해진 부분부터 색소 입자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또한 이 에탄올은 우유 속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는 유지방도 잘 녹이는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용돌이 현상이 더 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레카! 와이어 아티스트 김은경 씨. 그녀는 조와 은경이라는 활동명으로 버려진 철사를 이용해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2년 우연한 기회에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의 변화에 참여하기 위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환경 이야기를 직접적인 환경 운동이 아닌 예술 활동을 통해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소재 중에 왜 버려지는 철사를 선택하게 된 걸까요? 주변에서 버려진 철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꼭 사지 않아도 주변의 것을 이용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 버려진 철사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제가 버려지는 걸로 한다고 하면 되게 똑똑하다고 이제 재료값이 안 드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제 저는 좀 슬픈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없어서 제가 이제 재료를 못 구해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이제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재료로 바꾼다던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한 번 쓰고 쉽게 버려지는 철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재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저한테 좀 슬픈 일입니다. 한때 자신의 스승과 에코 달력을 제작했던 은경 씨. 이 달력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꽤 많은 양의 스프링 철사가 배출됐고 이를 이용한 자신만의 작품을 고안하게 된 건데요. 그녀의 첫 작품은 달력 위에 앉은 한 마리의 새. 세계 환경운동가인 레이첼 카슨의 도서 장면을 딴 침묵의 봄이라는 작품인데요. 마치 달력의 스프링이 가지를 붙잡은 새의 발 모양처럼 보이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낭비 없는 삶을 추구한다는 김은경 씨. 버려지는 철사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건데요. 아주 작은 발상의 전환으로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의미를 작품에 담아낸 것이죠. 단순히 보기에 예쁜 것에 그치는 게 아닌 버려지는 것의 쓸모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은 나 스스로이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지구를 보호하자는 통상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나의 일상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실천적이고
환경 사고적인 계기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사람들이 철사로 만든 작품들을 보면서 이 철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내가 버리는 철사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낭비가 없을지 떠올리길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고의 끝에 사람들의 변화가 시작되길 바라는 겁니다. 유레카! 지금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관해 놓은 옛날 화포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전통 무기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요새도 아주 열심히 하시네. 네. 잘 있네 아직도. 로켓을 공부하다 보니 우리의 전통 무기도 로켓의 원리를 가진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 후 그는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무기들을 복원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에 연구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일 큰 거를 장군 소리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종 때는 이게 가장 큰 대포였었던 거지. 날아가서 발사했던 신기전, 중신기전이야 이건. 발사했던 거. 여기 이제 약통이 달려 있고 이 화살로 해서 이게. 그는 대학 시절 주화라는 화약 무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이란 사실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어떤 그 로켓 같은 거를 옛날에 만들었었나? 만들었으면은 어떤 걸 만들었나? 그런 게 이제 나름대로는 사실 궁금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난 1993년 그는 신기전을 복원했는데요. 조선 성종 5년에 편찬된 국조 5래 설해에서 사라졌던 신기전을 발견한 최연석 박사. 치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 척, 촌, 푼, 리라는 구체적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로 남아있던 기록들을 조합하고 연구해 마침내 설계도를 완성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사라졌던 신기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종, 문종 때 개발한 23종류의 화약무기 설계도를 복원한 것이죠. 신기전은 소, 중, 대, 산화 신기전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조선시대 사용된 로켓 추진 화약 무기로 이름처럼 귀신 같은 기계 화살입니다. 최연석 박사는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인 산화 신기전을 복원해 분리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5.5m 길이의 산화 신기전 사정 거리는 무려 1000m입니다. 결국 그거를 혼자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창의력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항공우주연구소에서 로켓을, 현대적인 로켓을 개발할 때라든지 액체 로켓을 개발할 때 정말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유레카! 코로나 바이러스. 태양의 코로나 형태와 비슷하게 생긴, 즉 왕관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바이러스라는 이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입자 표면이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데요.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사스 때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메르스로 유명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도 그렇고 어째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몰해서 계속해서 세계를 위협하는 걸까요? 그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숙주의 체내에 침입에 성공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먼저 숙주 속의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돌기와 숙주세포의 막 단백질이 상호작용하게 되면 서로를 구성하고 있는 그 막이 융합하면서 바이러스의 정보가 세포 내로 침투하게 되는데요. 곧 바이러스 속의 정보를 담고 있는 한 가닥의 RNA 유전체가 숙주세포의 영양과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객체를 복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원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세포 속의 재료들로 합성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역대 역사 속에서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치사율은 사스가 약 10%, 메르스가 약 30에서 35% 사이, 그리고 코로나19는 현재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하지만 예측상 약 2에서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명이 걸리면 2명에서 5명이 죽는다는 수치는 절대 무시 못할 수치이지만 그러나 95명 또는 98명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